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대선판에서 벌어진 댓글 조작 의혹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성향 조직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재명 후보는 반헌법적 반란 행위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죠.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넘어섭니다. 만약 정말 특정 세력이 민심을 왜곡하고 정보 소비를 조작해서 선거판을 흔들었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이며 심각한 방해 훼손 행위겠죠.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는 건 괜한 기시감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이 조직이 보육과 교육 영역까지 침투한 정황이 제기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진실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조작된 민심은 결국 왜곡된 기득권이나 불이한 권력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 누구를 지지하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만 선거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최소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만 집중해야겠습니다. 5월 31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민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위클리 민심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6월 3일 뉴스토마토가 6시에 내란 끝장쇼를 펼칩니다. 알찬 뉴스 콘텐츠와 함께 공연까지 펼쳐지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속에서 내란 끝장쇼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공연 내란 끝장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선착순 150명 우선 접수를 통해서 공연을 함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공연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위클리 민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선거 막판에 이렇게 여론을 뭔가 비틀어 보려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네. 네네.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이 겹치게 마련이긴 한데 우려스럽습니다. 자, 첫 번째 대선 여론조사 막판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볼 텐데요. 25일에서 26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가능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별 지지도 직전 조사보다 일단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2%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5%포인트, 또 이준석 후보는 1%포인트 상승한 그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우리는 공표 금지,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지금 이 건과 이 다음번에 언급할 여론조사 두 건은 깜깜이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에 조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할 수는 있고요. 이건 그런데 우리 그동안 약간의 변동 요인이 좀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마지막 TV 토론 밤에 이준석 후보의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 그에 뒤이어서 유시민 작가의 김문수 후보 부인 그 노동의 그 시절에 좀 붕 떠 있다. 그럴 만한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이른바 여성 노동계 비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비가 좀 일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명에도 나서긴 했지만, 그래서 약간의 변동 요인은 좀 생겼다. 순위의 큰 변동은 당연히 없다고 보는데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런 논란이 조금 좀 이어지고는 있고요. 이거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전 조사이긴 하지만 이재명 40%, 김문수 36%, 이준석 9%, 이 흐름은 쭉 이어져 오던 연장선에 그대로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49에서 52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조사에서는 조금 낮아집니다만, 그거는 보수와 진보 응답률이 조금씩 늘고 조금씩 주는 그런 여파를 받는 것이지, 선거 전 전체적인 흐름과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후보는 아마 상당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조사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지지도 자체는 비슷한데 직전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가 이 여론조사에서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2, 3위권이 동반 하락했다. 그리고 1위는 올랐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직전 조사 대비해서 이재명 지지도는 2.6%포인트 올랐어요. 조금 전에 본 갤럽 조사에서는 소폭 내렸고, 근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등락이고요. 동시에 김문수 0.8%포인트 하락, 이준석 0.1%포인트 하락입니다. 그런데 0.8이나 0.1 정도 하락한 것은 올랐다고, 하락했다고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 매우 작은 숫자고 설령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역시 TV토론과 유시민, 이준석 발언 파문이 있기 전에 조사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김문수나 이준석은 적어도 오르진 않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도는 2.6%포인트쯤 올랐다. 그러니까 대세론이 조금 더 굳어져 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관망하던 사람 또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던 그룹에서는 이재명을 선택하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났다. 이런 유추가 가능하겠죠. 네, 에너지 경제과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평론가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지지세 1위 후보가 지지세가 굳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지는 다 굳어졌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제 무산됐다라는 그거 뭐 의견이 많기는 한데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근데 이재명 후보라든지 민주당 측에서는 네. 이제 6월 2일 11시 59분 밤 11시 59분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가상 양자 대결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붙었을 때 10%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52.3%, 50%가 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1.7%의 지지율, 가상 양자 대결에서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건 지금 이준석이 사퇴하고 김문수로 단일화됐다고 가정하고 한번 물어본 거잖아요. 예. 52대 41.7 그냥 52대 42라고 계산해도 약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지금 한 3, 4주째 계속 매주 얘기해오고 있지만 저와의 코너도 그렇고 다른 코너에서도 아마 언급이 됐겠지만 쭉 일관됐던 흐름과 매를 같이 하고요. 우리 실제 관심은 3, 4주 넘게 선거운동 전 기간 동안 쭉 일관되게 나타났던 이 격차가 실제 투표에서도 득표율에서도 저 정도 차이가 날지 아니면 저거보다는 조금 더 벌어질지 아니면 좀 붙을지 이것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거보다 더 좁혀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말 입 방정하면 안 되니까 진중하게 잘 겸손하게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단일화 가능성이야. 가능성만 놓고 보면 아까 진행자 말씀대로 선거는 6월 3일 0시 직전까지 캠페인 운동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제 투표는 6월 3일 아침에 들어가서 6시부터 시작될 텐데 본 투표하기 전에 단일화를 할 여지야 경우의 수로 가능성으로야 남아 있지만 지금 우리 이틀간 한 사전 투표 끝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투표 기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투표가 우리가 사전 투표는 그냥 뭐 예비적으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투표 참여율을 보면 본 투표와 거의 차이가 안 나고 투표 날수가 3일로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전 투표 2일 플러스 본 투표 하루. 그런데 이미 투표일 사흘 중에 3분의 2는 지나갔고 약 40%에 가까운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기표를 했고 그래서 투표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지막 뭐 단일화에 한번 매달려 보려는 것은 아주 보수권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2위권의 처절한 안타까운 손 뭐 동아줄 잡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판에 해봐야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매우 간절한 느낌이긴 한데 예. 말씀하신 대로 좀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뭐 이준석 씨가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네.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는데 뭔 단일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전화도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뭐 단일화가 의미가 있겠으며 그렇게 한들 무슨 정치적 효과가 있겠고 결국 중요한 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좀 변화를 시도하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표를 가진 유권자들에게 뭔가 동적 요인, 동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표가 움직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서로 전화도 안 되는데 무슨 단일화를?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단일화의 효과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이길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이제 지금 실효성이 둘이 있는 건데 합쳐도 이재명보다 그렇습니다. 작으니까. 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같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50.6%, 이준석 후보는 36.7%.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보다도 차이가 더 그렇죠. 더 벌어지죠. 벌어지고 네.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김문수와 네. 이재명 차이 때는 11%포인트 가량 났는데 자 그러지 말고 이준석 당신 끝까지 양보 안 하겠다 그러면서 맨날 김문수 보고 사퇴하라고 하니 그래 이준석 너로 단일화 해보자 하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차이는 더 벌어졌는데 벌어졌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TV 토론 때 이준석 발언 파문이 있기 전의 조사예요. 예. 거기서도 지금 14%포인트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설령 100보를 양보해서 단일화 두 사람이 한다고 치더라도 게임이 결과가 잘 나오기가 정말 힘든 게 김문수는 이걸 딱 들이대면서 이봐 그러니까 자네가 양보해야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준석은 또 이러죠. 형님 그게 아니고요. 형님으로 단일화하면 저를 지지하던 표 중에 이만큼은 이재명한테도 가고 이만큼은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형님한테 가는 건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 형님이 사퇴하고 저로 단일화되면은 형님을 밀었던 표의 대부분이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만두셔. 이 말싸움만 며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말을 들어보면 일견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령 전화 연결이 돼서 만난다고 해도 별 가능성도 없고 무엇보다도 둘이 합쳐봐야 1위 후보한테 미달하니까 단일화가 된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커지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주지를 못해요. 제닭 잡아먹기에서 지지자들은 겹치고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왜 기존 언론들은 아직도 단일화에 단자를 써대고 양쪽 캠프에서는 이러는지 아주 짜증나고 지칩니다. 우리라도 그 말 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 쓰잘데기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 주제와는 좀 다른 영역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국힘이나 뭐 이런 김문수 뭐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얘기를 하니까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소도 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고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대충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본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데 단일화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공감합니다. 나 참. 네, 일단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하는 여론조사는 이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이뤄진 여론조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국갤럽 네. 여론조사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유권자들이 후보의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고 중앙선관위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능력과 경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능력과 경력이다. 이거는 앞으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고 이거 갤럽이 이 방식 이걸 계속 해오고 있는데 주관식이에요. 사지선다 보기를 주고서 이 중에 하나 골라보시오가 아니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당신은 뭘 제일 중시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기를 불러주지 않고 주관식입니다. 나는 능력이나 경력을 제일 많이 본다. 중요하다. 그게 1위였는데 31.8%. 소수 점 복잡하니까 그냥 반올림해서 불러드릴게요. 능력이나 경력이 중요하다. 32%로 1위. 그 다음 정책이나 공약이 중요한 거 아니야? 27%. 원로 데이터는 26.9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나는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5%, 원 자료는 24.9%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압도적인 1, 2, 3위로 꼽혔습니다. 즉 우리나라 유권자분들은 무슨 자리를 맡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깜냥을 볼 때 능력, 경력을 우선 가장 중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나 공약, 그다음이 조금 뒤처진 도덕성을 봅니다. 이게 1, 2, 세 번째 항목이었고요. 그 다음이 소속 정당인데 7.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중요하게 본다는 도덕성은 25%였는데 소속 정당을 꼽은 사람은 8% 정도밖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차이가 제법 네네. 났죠. 그래서 앞에 1, 2, 3과 그 다음이 제가 차이를 분획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주변의 평가. 아무개는 어떻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들 하나? 주변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2.0%. 꽤 또 차이가 났죠. 그다음에 학연, 지연 등 나와 어떤 개인적 연고가 있나? 이건 0.5%밖에 안 됐어요. 거의 실은 이런 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0.2%는. 여기까지가 그나마 주관식으로 불렀을 때 조금 겹치고 나오는 것들이었고 나머지 기타 2.7%, 모름, 응답, 거절은 3.4%였습니다. 네. 일단 학연, 지연, 개인적 연고가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 또 소속 정당도 그렇고 네. 위에 1, 2, 3위를 차지한 게 굉장히 또 이제 그 개인적인 개인의 그 능력, 판단, 그렇죠. 예, 있다는 걸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 시민 의식이 그렇죠. 굉장히 고조됐다. 깜냥을 보는데 사람들이 어떤 걸 주안점을 두고 있나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소속 정당은 별로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약간 놀랍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아마 우리 20, 30년 정치사를 돌아보면 선거 때나 이거에 따라서 이합집산 이쪽 당에 있다가 저쪽 당으로 오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철새들도 많았고 머리가 굵은 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장적을 옮긴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양당제가 굳어진 미국의 민주공화 이 굳건한 흐름, 가치와 이념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우리는 정당 정치가 정착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반증이고 이게 꼭 뭐 그렇게 사실 아름다운 항목 같지는 않은데 이 점은 이제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내란을 치렀던 정당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과 괴멸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당 말이야 내란까지 치렀는데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절연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선거에 와서도 옹호하는 듯한 것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어. 정말 문제 있네. 이런 게 또 하나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정당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방정맞은 태도들을 보였던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따끔한 질타의 것도 들어있는 항목이라고 보고 능력, 경력, 그다음에 그가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저 사람 얼마나 도덕적인가 이 세 가지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은 특기할 만하겠죠.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는데 사실은 첫 번째 날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일단 둘째 날 열기가 좀 꺾였다. 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일에 이루어지면서 양 이틀간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사전투표가 있었죠. 줄이 길어서 투표하려고 갔는데 포기하고 나왔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았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도 역대 두 번째. 첫날 19.5%니까 네. 쉽게 말하면 전체 유권자예요. 중에 20%가 그러니까요. 100명이면 20명이 첫날 투표를 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맞습니다. 첫날 치료만 보면은 이전 기록보다 월등하게 많았던 건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둘째 날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
평일이어서 아니 그 전날도 평일이었는데 저는 그건 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전 3년 전 대선에서는 금, 토에 사전 투표가 이루어져서 금요일보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투표율이 좀 더 높았던 건 맞아요. 주말 요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번에도 목요일이었지만 이전의 기록보다 월등히 뛰어넘을 만큼 사전 투표 참가율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 날은 낮아졌던 이유는 첫날 선거 관리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 그리고 이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돼? 내 한 표를 이따위로 하나라고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왜 무슨 소쿠리 투표 뭐 소쿠리 같은 데다 표 이렇게 놓고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선관위가. 근데 여기가 선거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상시 직원을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선거 때마다 임시로 이렇게 사람들을 해서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지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고 하니까 대기표를 주고서 뭐 투표용지를 배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진도 찍고 식당에도 갔다 오고 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밀 투표의 원칙 이런 게 그냥 한꺼번에 훼손돼 버린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선거 참관인은 자기 배우자 거 신용 그 신분증 네. 주민등록 뭐 여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리 투표하다가 들통도 나서 보니까 영장까지 청구됐던데 이거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겨버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투표 업무 종사자가 등등등한 일이 막 생겨서 뉴스를 타고 퍼지니까 선관위의 투표 관리 업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고 야 이렇게 허술하게 할 거면 나 내일 사전 투표하느니 본 투표 가서 할래라고 생각한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주말이 아니어서 현격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그 전날 19.5%로 최대를 기록했던 걸 생각하면 그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선관위가 무슨 뭐 직원 뭐 친인척이나 뭐 가족들 무음제도처럼 우선 채용하고 했다가 채용 비리도 드러나서 많이들 홍역을 치르고 했는데 선관위는 전반적인 행정관리 업무 및 능력 이 부분에서 혁신적인 개혁과 뭐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 신뢰를 못 받으면 존립할 수 없는 건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죠. 네, 공감합니다. 이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4.74% 역대 두 번째였고 네, 3년 전 대선보다 2%포인트 좀 낮아요. 그렇죠. 사전투표만은. 일단은 이제 평론가님 말씀으로는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민심은 굉장히 높았는데 네. 사전투표 관련한 이슈들 때문에 신뢰성 때문에 그렇죠. 본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마음을 돌리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전체 투표율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3년 전에 윤석열 이재명이 짱 세게 한번 붙었을 때 77.1%였어요. 그쵸. 그냥 우리 그냥 77이라고 합시다. 네. 저는 그거보다 1~2% 포인트라도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전체 투표율은 왜냐하면 진보는 투표를 통해서 계엄 내란 세력을 혼내야겠다, 심판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밖에 나가 살고 계시는 재외국민 투표율도 최고를 기록했고 79.5%니까 어마어마한 투표 열기지만 보수 쪽 사람들은 투표할 재미도 없고 낙이 없는 거예요. 해봤자 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기권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져보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확 늘어버리면 저거 뭐 창피 사는 거지 제가. 그런데 사실 어느 때보다도 이 대선에 참여하는 그 투표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올라가야죠. 이번 대선의 의미 자체가 그럼요. 내란 종식도 있고 또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좀 다시 세우자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몇백만 명의 시민이 6개월 동안 눈 맞으면서 은박 비닐 뒤집어 써가면서 계엄을 규탄하고 주권 재민과 법 앞 평등을 몸으로 증거하고 입증했지 않습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투표니까 뭐 100%여야 하는 게 맞는데 욕심만큼 투표율이 높진 않지만 근데 투표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가는 돈 따지면 한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런가요? 네. 네. 당연히 역대 대선 투표율을 넘어서는 투표율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아직 투표하지 네. 않으신 분은 6월 3일에 꼭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날 개표 방송에서 저도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돈 버는 TV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생톡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주말이 없죠? 방금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를 좀 네. 이야기를 하고 첫 네. 번째 주제를 하고 싶은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김문수 국힘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 호소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네. 지금 광화문 요 앞에 광화문 광장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열린 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집회에서 대독을 시켰다고 하네요. 내용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정상국가의 회복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일단 국힘 입장에서 김문수 네.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씨가 나서지 않아 주셨으면 했을 텐데 오늘 또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잠깐 네. 짧게 네. 한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천군 만마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본인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할 계제가 아니죠. 본인이 네. 파괴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민주당이 혹은 시민분들이 그날 그 계엄의 밤에서 그것들 막아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 선거 이 국면에서는 중도층이라든가 어쨌든 최대한의 확장을 좀 하려면 적어도 국민 상식선에서의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자체의 어떤 판단 기능 자체가 완전히 그냥 다 분쇄된 것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지난번에 영화도 보러 나오고 그래서 오늘 부정선거. 이런 말들이 과연 국민들께 저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투표에.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7일에 국힘을 탈당을 했잖아요. 네, 탈당을 해서 이제 자유인이 몸인데 국힘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호소하고 나섰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대국민 사과 아니었다입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오전에는 당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냈고요. 변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후 5시 20분에는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밝혀서 그렇다면 당원들에게만 했던 메시지를 구 대국민 사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봤는데 역시나 네, 대국민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피해자 코스프레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공격을 네. 좀
강조하는 느낌이었고 의원 제명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다. 되게 또 멋들어지게 뭔가 있어 보이듯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고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끌었었고 독재와 맞서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야, 그러니까 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대국민의 어떤 공론장에서 오물을 갖다 부어놓고 당원들에게만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5시에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역으로 본인 스스로가 탄압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 국민 여러분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가 뭐 따뜻한 개혁 보수 이런 거 외치지 않았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족 인질극 같은 거 아주 치사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했으면서도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 정서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본인이 탄압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 먹힐 것인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명권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 거의 20건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최민희 의원도 올라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과 이 작년에 다투는 과정에서 뭐 전체주의 발언했던 박충건 의원 뭐 관련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정치적으로 걸었던 거예요. 제명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경호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 계엄의 밥 때 뭐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놓고 이 계엄에서 도대체 어떤 협조를 했는가 당연히 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리 있게 그것은 제명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심리도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근데 20명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런 제명안에 마치 본인 스스로 혼자만 무슨 제명 처리될 것으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마치 이제 자기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을 탄압 프레임으로 걸어가지고 국민 여러분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따져보자면 이준석 후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런 네. 징계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본인에 대해서 징계안이 빠르게 처리돼서 뭐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하면은 대선 D-Day 4일 남은 네, 그렇죠. 4일 남은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이 마치 박해를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이제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반전을 노린다. 이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데 일단 여론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여론을 제가 어제 대전 내려갔다 오늘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성상납건 뭐 이런 것들을 막 키득키득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당원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시민들 같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스스로가 지금 탄압 프레임에 걸고 그다음에 무슨 성희롱적 발언을 공론장에서 지금 오물을 끼얹다시피 내얹고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개혁 보수 외쳤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프레임을 건다고 해서 저는 그 공감대가 국민들께 많이 전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토론회는 정말 얄밉지만 이른바 상승 곡선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계기는 됐었다고 봅니다. 이건 냉정하게 평가해서요. 그런데 세 번째 토론에 무난하게만 했었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두 자릿수나 이런 것들을 크게 아마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봤고 저는 그거를 좀 우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 스스로가 그 1, 2차 토론에서 플러스 점수를 스스로 했었던 그런 평가를 완전히 그냥 까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훨씬 더 심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살골이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네.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고 네. 일단 어제 이제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냈던 징계안을 보면 이 민주당만 참여한 건 아닙니다. 5당이 다 했죠. 그렇죠. 네. 야 5당이 다 참여를 네. 했고 2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그렇죠. 올렸는데 네. 보수권의 참여는 없었고요. 정치권 이 전반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발언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우세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은 저도 이제 상당히 충격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다른 정당이지만 함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가면서 새로운 개혁 아젠다들을 내고 이러면은 아무리 얄밉더라도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보다는 실익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됐고 굉장히 쇼킹하다고 생각했던 건 예를 들면 기업에서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내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 혹시 욕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네. 그러면 욕을 해봤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면접 자리에서 본인이 그 욕을 여기서 저는 이런 욕을 해봤습니다라고 삐 이런 욕을 하지 하지 않거든요. 않죠. 그러면 토론회장은 대국민 면접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후보를 이 매섭게 꼬집고 뭐하고 하더라도 지켜보는 사람이 그것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 이른바 호감을 좀 갖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냥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표방했던 어떤 미래적 가치, 그래서 이준석에게 표를 줘야 된다라고 했던 것 자체, 그 의미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판결하기 때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이 더러운 기분, 이것을 계속 잔상으로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고 해도 저 사과가 진정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지지층들에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40대 윤석열이라는 이 칭호가 나오는 것도 윤석열이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탄핵당했고 계엄에서 했고 그 이후에 풀려날 때도 애국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애국 시민 여러분은 본인이 얘기하는 그 태극기 부대에게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사과를 했던 거거든요. 대국민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40대 윤석열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한 나라의 경영을 이끌어가기에는 당연히 준비도 안 된 모습이고 본인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도 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도 기대할 게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40대 윤석열이다. 네.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다. 그 말이 저는 그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주요 핵심 뭐랄까요 요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본인의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김은수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어요. 이제 잘못 키운 아들을 잘못 키운 게 제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사실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얍삽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 굉장히 이게 싸움하는 그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편이 그 캐릭터가 넘어져 있을 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잽으로 계속 이게 다리만 걸어요.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시합이 끝내서 이깁니다. 근데 그 게임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이 이기긴 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얍사비를 썼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호감이 훨씬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네. 이른바 지금 저는 정치권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후보 대 후보대로 후보 대 후보로 국민들 앞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인의 어떤 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격하면서 방어하고 이런 것들은 전 의미 있는 공직자의 검증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얍삽이 가족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전 부적절하다고 봐요. 요 몇 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가족 정치인 자체의 어떤 공격이라기보다 가족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인 그다음에 그 가족, 그 아들, 딸 이런 식으로 공격한 사례가 지금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당방위적 성격으로 김건희 여사를 팠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온 거예요. 더더군다나 공직자의 어떤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전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관계에서 권력 관계를 뭔가 활용해가지고 뭔가 가감을 해줬다거나 뭔가 빼줄 걸 빼줬다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 검증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봤는데 이건 가족의 일탈 부분이거든요. 내밀한 그 가족의 정말 그 속상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이 얍삽이적인 이 요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득점을 하려고 했었다는 그 시도 자체가 너무나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앞으로 정치권에서 가족 인질극은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락 됐다고 보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의 공격은 여든 야든 좀 정정당당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단순한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전 국민을 공격했다.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그 워딩을 사실 이 워딩이 실수로 갑자기 나왔다든지 준비 안 된 그 발언이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실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단어를 그렇죠.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여론이나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합리화하는 또 워딩을 계속해서 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네.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전 3차 토론회에서 1, 2차 토론회는 약간 긁히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움찔하는 모습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3차 때는 대단히 침착하게 잘 이게 침착하게. 대처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라고 이준석 후보의 아들을 공격할 때 가족 공격을 해? 그래 그럼 똑같이 니네 엄마 아빠 공격해 볼까? 이거면 이게 국가의 격이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공적인 책무 본인 공직자인데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강남에서 술 마시다가 왜 동탄까지 가가지고 샤워하고 표결 다 마칠 때까지 그때 와가지고 뭐 문 안 열어주냐고 이렇게 그 한두 시간 엄청난 시간이었잖아요. 그런 것은 어쨌든 공적인 전 검증의 영역에 있었다고 봐서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꾸로 똑같이 가족 공격해 이게 지금 격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저는 그때 당시에 적절하게 잘 대처를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식의 공격이 국민들 앞에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네. 정말 상식적으로 잘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앞으로 정치권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말 대화와 타협을 복원해보자. 근데 계속 뒤에서는 그런 가족 공격하고 뭔가 흘리고 언론에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는 좀 완전 퇴출돼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국민들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화가 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당원들한테 사과하는 모습만 네. 안 보였어도 원래 저런 사람인가 했을 텐데 더 나빠졌어요. 이미지가. 네. 그리고 일단 민주당하고 시민단체를 상대로 맞고발.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야기를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여론이 어떤 상황인지를 네. 모르는 것 같고 뭐가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나 일단- 어떤 부분이 혐오냐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게 없다고 하면 지금도 계속 유세 현장에서 그 똑같은 말 해보십시오. 자기 똑같은 말 못할 걸요? 네.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사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TPO가 맞아야 돼요. 장소, 때, 내용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까지 들어가 있어야만 바로 그것이 사과예요. 그런데 그 사과가 지금 자기가 일단 잘못했다고는 사과는 하지만 이 뭐가 잘못했냐라고 계속해서 되묻는 그 태도 자체가 국민들께서 이거 사과를 인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야가 치밀하게 서로가 싸우는 그 과정에서 계속 사법을 동원하는 이 모습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신물나한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정치를 갖고 싸우자. 진짜 국민의 어떤 삶을 갖고 싸우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 대선을 다 채웠어도 본인 스스로가 받을 표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만의 그런 기대감마저 던져버렸고 오히려 그런 메시지는 이재명 후보가 내고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 정치 복원하겠다, 보복 안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복을 마치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내란을 수사하면 그것이 보복 프레임이다라고 공격하는 거꾸로 된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상들도 전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을 천명해서 시간이 없다. 국민들에 있어서는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 되고 그러한 정치를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임기를 그런 걸로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지층들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지지와 응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앞둔 마지막 주말 표심 공약진은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주말인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기와 충청 갔고요. 김문수 네. 후보는 경북 강원권으로 갔습니다. 이 동선 자체가 사실 선거 전략이니까 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단 이재명 후보가요. 오늘 제가 대전에서 왔다 했잖아요. 네. 오늘 6시에 대전에서 유세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사실 지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그거 기회 아니야? 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충청도라고 하는 곳은 그동안 스윙 보터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쪽이 유리하다 싶으면 저쪽으로 찍어보기도 하고 또 이쪽을 심판해야 되면 이쪽을 심판해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여야 공이 많이 들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충청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수도권 영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네. 이제 수도권으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돼 있고 특히나 세종시가 지금 이 행정자치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여파가 지금 대전이나 지금 천안, 아산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트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과 거의 많이 비슷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려야 되겠다. 라는 측면이 이제 좀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영역인 거고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지지층에 대한 결집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영남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어제. 도대체 심리가 뭐냐? 그랬더니 저는 김문수 후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쌍권 지도부 권영세라든가 누구죠?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네. 이분들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일정 부분 그것을 턴을 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헌법을 앞으로 지키는 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만약에 사과를 하고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투표하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 투표율도 전 대선에 비해서도 훨씬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측면이 본선 그 6월 3일에도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투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정말 속는 셈 치고 이재명 후보 한번 뽑아봐라. 그동안 우려했던 지점이나 이런 것들 혹시 나타나면 국민들이 그건 다시 또 심판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 주변의 어떤 정서들은 투표장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주말에 이재명 후보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충청권을 찾았고 김문수 후보는 지지층 막판 결집을 위해서 TK와 강원을 찾는 모습까지 이 모습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가덕도 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덕도라고 하는 것이 가덕도니까 이제 섬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항 건설을 하려면 그 섬을 매립을 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영종도에도 섬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를 엄청나게 매립을 해가지고 왼쪽에다 공항을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가덕도 역시 그 공항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공항을 메울 때 가장 깊은 바다의 깊이가 6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거기다가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흙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이제 길이도 이게 활주로의 길이도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섬보다 훨씬 더 매립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공사를 과연 맡을 거기가 있었냐. 근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죠. 이번 3번의 현대건설이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에서 이 10조 가지고 안 된다. 15조 해달라. 막 계속 그런 요구들을 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해가지고 10년 안에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를 했다가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날아가고 더 이상 그런 압력을 안 받으니까 경제적인 타산을 딱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경제적으로 이건 경제성이 없는데 우리 회사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돼? 하고선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꼭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믿음에 앞으로 결국 우리 정부가 이거를 다시 맡아서 당선이 혹시라도 되게 되면 민주당 정부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안심하시고 우리가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맡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안심하는 메시지를 내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부를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맞게 된다면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5조 원, 10조 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국민 경제가 대단히 경기 어려운 침체가 이런 상황이죠. 상황이고 예. 거기에 일단은 우선순위가 또 더 있는 거라서 특히나 이재명 후보 자체가 지금 이 내수 경제가 완전히 죽어버린 이 문제에 관해서 그걸 먼저 살려야 된다는 국민적 이 아픈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일단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그렇죠. 네. 후보가 이야기한 건 좀 네. 의미가 있는 것 무한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예. 거죠.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비화폰 김건희도 사용했다입니다. 자, 경찰이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비화폰은 사실 주로 국가 기밀이라든지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비화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왜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이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떤 법령을 넘어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근 시간 제대로 했는가? 이거 국정을 장난으로 알았다는 증거잖아요. 네.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가짜 퇴근 차량 보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화폰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화폰을 줬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장관들에게 비화폰이 가고 아주 주요 보직인 사람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정부의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경호처가 그것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배우자에게 줬을 경우 그리고 김건희가 뒤에서 이 인사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가 어떤 이 상황에서 장관들뿐만 아니라 차관들이든 아니면 어떤 숨어 있는 그런 직함들에게 경호처에서 누구에게 이 비화폰을 아니 이 공직자의 자격도 없는 이 그렇죠. 배우자에게 일반인- 줬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누구에게 또 비화폰을 줬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라인이 바로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가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어떤 국책 자료라든가 국책 그 어떤 와. 정책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 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미 증거로 나온 창업 산단 문제 네.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것을 여사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여사에게 보내고 그 여사가 어떤 부처에게 이것을 전달했겠는가 이런 이 여지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전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지금 경찰에 제출하고 있고 검찰은 이제 와가지고 우리한테도 그런 자료 달라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빠지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바로 저희가 다음 정부 들어서자마자 국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특검 이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딱 떼어가지고 실제 기간까지 딱 정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사팀을 딱 꾸려서 제대로 이건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화폰 하면 고위공직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것도 말이 특정한. 새나가지 않도록 맞습니다. 네. 쓰는 폰인데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고 네. 그러면 국정 개입이 당연하죠. 명확하게 드러난 이 그렇죠.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통화를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되게 네. 부적절하죠. 근데 왜 저렇게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배우자실 우리가 만들라고 했잖아요. 아.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무슨 뭐 배우자실을 만들지 않으면서 작은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이런 거 표방하면서 민정수석실도 안 만들고 그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후과가 대단히 크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우자실이 있었다면은 정식으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들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가고 공문으로 받고 이런 것들이 자료로 다 남아요. 근데 지금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실도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냥 한 거예요. 저 일을 배우자의 일들을.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으로 저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비화폰을 통해서 여사가 직접 다 5만 군데 전화하면서 다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결국은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면서 이번 주까지 출석하라 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네. 대선 이후에 계속 만약에 이렇게 조사를 불응할 시에는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체포영장은 전 바로 쳐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미 2번 거절했고 이번에 3번째인데 이번에 또 거절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3번 요청하고 응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냥 집행해버립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체포당하는 모습을 또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봐요. 그러면 네. 아까 이준석 후보하고 똑같아요. 탄압 프레임을 또 거는 거예요. 이걸 정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하자고 메시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지금 정치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지금의 검찰이 심우정 검찰총장 여전히 있죠. 예. 그다음 박성재 법무장관 아직도 남아 있죠. 예. 이들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지금 부르는 행위 자체가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치적으로 만드는데 오히려 검찰이 지금 레드카펫 깔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 의심이 많이 돼요. 아니 정말 수사해야 될 때는 수사도 안 하고, 이 전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 있었죠. 네. 이 사람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쫓겨났잖아요. 본인이 법부라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 용어 써가면서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팀 꾸려라 해가지고 꾸리자마자 바로 일주일 뒤에 인사가 다시 났습니다. 본인이 인사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이 굴욕적으로 이 대통령실에서 그냥 인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렸고요. 그 이전에 민정수석 없던 거 바로 신설해가지고 바로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관계가 저는 지금의 검찰에도 그대로 가고 있다. 이 검찰이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 의심을 거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검찰 손 떼시라, 이것은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특검으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갑자기 이제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권오수 전 회장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이 사건에서 좀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7초 매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7초 매매. 그러니까 이게 7초 만에 이제 매도해 주셈. 이제 이게 뭐냐면 통정 매매했다는 그쵸. 정황이, 네. 주당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하니까 7초 네. 만에 이게 매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검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빼줬냐면 7초 만에 권오수 회장한테 전화하고, 권오수 회장이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이 사람한테 또 이게 7초 만에 가능하냐라는 이유로 이걸 빼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겠지. 이 사람들은 이 주식 거래 외에도 권오수 이쪽 일당들하고 이미 돈도 꿔주고 돈도 받고, 이미 그런 거래 정황들이 이미 나온 아주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종호 씨 블랙펄 인베스트, 이 사람이 중간에서 관계들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압수수색하니까 김건희 여사 계좌 폴더를 다 갖고 있었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 불러가지고 뭐 차 한잔 마시고 이 집에 보내줬겠죠. 본인들 스스로가 검찰들이 핸드폰 뺏기고 뭐 황제 조사니 뭐니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해줘놓고 이제 와서 이거를 하겠다? 저는 오히려 의심을 하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검찰이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이거를 만져가지고 미리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가감해가지고 그러면 그 기소를 하면 나중에 특검 못 하게 되거든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특검하는 게 안 돼요.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조사를 워낙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여론도 있고 또 지적도 헌재에서도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그 지적으로 인한 징계라든지 이런 네. 걸 피하기 위해서 네. 재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네. 이런 시각도 있던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지금 헌재 얘기 잘해 주셨는데, 헌재에서 검사 탄핵했었잖아요. 네. 근데 다 이제 그 기각됐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꼼꼼히 제대로 된 증거 수집을 위한 이 수사를 했었는지 의문이다, 이런 그렇죠.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안 했다는 얘기를 그대로 네.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들어서면 당연히 정의 차원에서, 정의 구현 차원에서 이걸 다시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야 이거 지금 100 잘못한 거 드러나게 생겼는데 빨리 10 정도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기소해. 지금 그러면 손 쓰기 전에 이거를 넘겨가지고 솜방망이 처벌로 결국 재판받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 검찰 손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검찰 검찰을 손대고. 절대 못 믿겠어요. 네. 특검해라. 네. 라는 말씀이시고, 네. 김건희 씨가 받은 선물도 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데, 명품 목걸이를 받기도 했고, 네. 샤넬 가방을 처음엔 1개 받은 줄 알았더니 2개 받았고 3개, 4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것도 아직 지금 행방 추적 중이고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람이 명품이어야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국가를 운영할 정도의 대통령, 그리고 그 사람 배우자 정도라면, 그리고 그 배우자들은 사실은 어두운 곳 찾아다니고 이 사회의 어떤 약자들 찾아다니면서 남편한테 아니 이런 데가 정말 가보니까 정말 이건 필요하다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국정 개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에 분명하게 그런 남편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이 여사가 그걸 보고 전해주고 그것을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명해서 다시 정책을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저분은 지금 남편의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인사 같은 거 개입하고 그다음에 본인 명품백 아니 돈도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런 거에 막 넘어가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건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 ODA 자금 이거 예. 갑자기 뭐 3배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것이 무슨 통일교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ODA 자금은요. 나중에 출처 이거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MB 때 자원 외교 기억나세요? 아. 제가 전 세계 여행을 2년 반 동안 2017년부터 19년 동안 다녔는데 정말 아프리카와 남미에 가니까 현지인한테 너무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 정치인들이 기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몇 박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자원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당시에 가이드했던 사람 제가 만났어요. 이야. 그 사람이 그때 당시 한국 돈 수천억 원이 들어와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그 페이퍼 컴퍼니 다 사라졌어요. 돈이 와. 이미 영원이 된 겁니다. 네.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추적할 권한도 없어요. ODA 자금으로 들어가면. 그럼 그걸 노린 거네요. 그렇죠. 전 추적이 그럴 불가능한 수 자금. 있을 만한 지금 정황이 나온 거기 때문에 도대체 왜 영부인이 이런 식으로까지 누군가에게 특혜를 줘가면서 그것도 본인 딸랑 그 뭐 몇백만 원입니까? 몇천만 원입니까? 본인들 그런 재산에 비하면 이거 완전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사람이 명품이었다면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대통령 영부인이 저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뭐 비판 이런 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좀 짜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자존심 너무 상해요. 국민들께서 네. 입었을 상처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정부에서는 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네. 사실 근데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다 다룬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사실 밝혀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좀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비합한 서버도 얼마 전에 경찰과 검찰이 이제 대체하면서까지 네.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수사들이 검찰 특검해야 된다 네.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네. 좀 주목해서 꼭 봐야 될 부분들이 이거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면 적폐청산이라는 걸로 시간을 사실 많이 그 시간 배분에 실패했어요. 너무 이것을 길게 끌면서 이른바 우리를 대선 때라든가 아니면 임기 초에 대북 관계나 이런 것들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한때 80%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그 지지층이 너무나 이런 것들이 피로해지면서 점점점 떨어져 나갔거든요. 결국엔 떨어져 나가요. 그 지지층이 붕괴되면 사실상 다른 개혁 동력도 얻기가 어려워요.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볼 때 그걸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출연하면 이 특검이라고 하는 활동의 기간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걸 명시적으로 딱 해가지고 그때까지 그냥 딱 처리해버린다. 그러면 그 범위라든가 시간을 줄 때 지금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 개인의 일탈이 아니거든요. 권력형 비리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김건희 게이트 플러스 명태균 게이트 플러스 그 안에 검찰은 도대체 이걸 왜 빼줬었는지에 대한 수사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짧고 굵게 팍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처벌할 것은 분명하게 처벌하는 메시지를 주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이라든가 개혁신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공격할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것이 정치보복 프레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 후보가 역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럼요. 절대 빼줄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건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동시에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신경 쓰면서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신경 써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그런 이 양면 전술을 통해서 할 것은 분명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가야 된다 봅니다. 정치 보복은 없는 죄를 끌어내서 괴롭히는 맞아요. 게 정치 네. 보복입니다. 네.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정의가 그렇죠. 되살아날 수 있겠죠. 정치인 생톡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청년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대변인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투더 베이직 조기 대선의 시작입니다. 조기 대선이 왜 시작됐는가? 이게 주제인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당헌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친한계에서 개파 불용 조항 신설에 반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일단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이제 약속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당원 당규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헌법 같은 것입니다. 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취지로 당원 8조를 지금 국민의힘이 개정했다라고 하는데요. 공천과 인사를 비롯한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내용 자체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이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선거용 이벤트로 보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왜 그렇느냐? 첫 번째, 국민의힘은 전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은 탄핵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혹시 국민들 기억하십니까? 큰절하고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수직적 당정관계,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들고 국회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왔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엄에 이르는 과정과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보니 오히려 더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당원만 갑자기 이렇게 고친다. 그것도 대선을 일주일도 안 납히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책임 회피하려고 그냥 내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회사에서 사장이 갑자기 총을 들고 와서 직원들이 협박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으로 뽑은 임원들이 뭐 사장님이 알아서 회사 나가겠지 하다가 사장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나가서 나는 다음 사장 누구를 지지한다 이러고선 갑자기 그 회사에서 직원 보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 그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하면 한 회사에서도 이러면 여론이 빗발칠 텐데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여준 태도를 보건데 이 내용의 진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걸 보면서 지난 정권이 당무 개입을 했다.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 타임머신 탄 줄 알았어요. 어.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내 선거
선거를 하고 있나,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대표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세워놓고 각종 뭐 개혁안을 내면서 좀 위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내지는 그 앞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일을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라서 좀 약간 우습기도 했고요. 오히려 지금은 새로 될 대통령과 당 내의 관계를 정리한다기보다는 이미 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조금 이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힘이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한 이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당이 권력 앞에 침묵할 때 비극이 싹 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 이제 여당이 이제 권력이 이제 국민의힘이 권력이 무서워서 침묵한 게 아니라 그 등에 업고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침묵했던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권력 앞에 침묵한 정도가 아니라 권력과 손을 잡아서 간신배 정치를 한다라고 그렇죠. 비판받았던 일부 인사들이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이다라는 비판이 비팔치고 있기 때문에 즐겨야죠. 이렇게 국민의 쓰는숨을 유발하는 정치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원도를 비롯해서 선거 현장 갔다 왔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이러다 망한다라고 하세요. 이거는 뭐 진보, 뭐 보수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내란 사태 이후에 경제가 너무 파괴됐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오히려 호가호위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타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으로 얘기했어요. 본인에 대한 체포조가 가동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그런데도 불법 계엄 이후에 계엄 해제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심지어 방해하려는 듯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일인 것처럼 이것이 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말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얻는 타이밍이 이미 놓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대위원장을 윤상현, 그러니까 최측근이죠, 친윤계 인물을 발탁한 것도 봤을 때 일단 이 조기 대선이 왜 일어나는지조차를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윤상현 의원님을 이 선대위원장을 했을 때 내부에서도 이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아주 작은 자성의 목소리가 잠깐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당에서도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에 정말 압력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이런 또 메시지를 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상황 판단이 정말 안 된다. 저는 이 말 이외에는 이 국민의힘은 준비도 안 됐고 상황 판단도 안 됐고 내란에 대해서 해소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김문수 후보 캠프는 김문수 캠프라고 할 게 아니라 윤석열 캠프라고 불려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 후보가 어떤 정치를 하려는 건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국민 통합을 이루자, 내란을 종식하는 자는 분들이 모여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에 본인에게 등을 돌린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정치인들까지 지금 껴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캠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비대위원장 한 명 새겨놓고 대리 사과를 시키지 않나, 혹은 내란 세력에 감싸는 듯한 행보를 했던 사람들을 선대위의 주요 자리에 앉힌 거 정말 이거 국민으로서 유감입니다. 같은 청년으로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안타깝고 좀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좀 정말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위장 크림으로만 계속 소비하고 있다. 이 나름으로 소신 정치하던 김용태라는 젊은 정치인을 나락으로 보내고 이렇게 더럽혔다,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조기 대선이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12.3 불법, 위헌 위법한 계엄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이걸 잊은 듯한 국힘의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도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숨어있는 내란 책임자들을 다 찾아내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합니다. 지금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개인의 판단으로 계엄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증언을 보면 군 전현직 인사라든가 국정원 경찰 관계자들도 가담을 한 것을 의심이 받고 있고요. 또 소위 장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출국 금지 당한 사람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도 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혹시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끝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게 오히려 그렇죠.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니 어떤 학교나 제가 어떤 회사 자꾸 비유하냐면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물품을 도둑질하거나 횡령하거나 그랬다면 그 선생님을 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명운을 건 내란 문제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서 처벌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과연 동조한 사람이 없었겠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시는 이런 세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본색원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으로도 이런 불법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저도 일단 부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지금 내란이 일어났는데 조기 대선 후에 만약에 새 정부가 드러난 다음에 이 내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이 처벌이라든지 그 뭐 진실 규명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버리면 다음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명백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거에 내란에 동조를 했고 어떤 죄를 지었으며 얼마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당선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 지금 대선은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법 계엄을 조기에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군인들이 나왔던 청년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5.18 민주화 항쟁 때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우리가 오랜 동안 그 과정을 밟아오고 교육했고 그 문제들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잘 막아냈고 시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12.3 내란의 경우에도 이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개입했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헌법에 그 정의가 뭐 규정이 없어서 뭘 어떻게 보면은 못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강원 충북에서 있었던 유세 현장에서 내란 꿈도 못 꾸게 하는 게 바로 극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아니라 어젠가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란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건데 당선되면 내란 특검이 구체화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체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떤 범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그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고 더 큰 범죄가 자라는 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내란 세력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선대위원장이라던가 주요 인사들 보면 다 계엄 해제하는데 미적지근하게 있거나 심지어 윤석열 내란 수계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면되는 과정에서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헌정수호 세력이 정말 다 뭉쳐서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말 바로 잡기 위해서고 또 하나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럼 다 됐다? 뭐 어느 진영이 이겼든 상관없이 그냥 옛날 일은 묻고 가자. 이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역사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과거의 친일 세력이라던가 전쟁 범죄 세력에 대해서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특검과 누가 어느 정도 존재했는지까지 밝혀서
오히려 우리가 뿌리를 뽑아주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상대 이제 측에서는 뭐 국힘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이제 지금은 여당이 아니죠. 네.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쪽에서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다시 찾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검찰을 동원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특검을 하자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합의하에 법률로서 특검을 도입하고 그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국민의 합의의 지지를 받아서 진행하자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대통령이 된 뭐 우리가 만약에 여당이 된다면 여당이 검찰을 동원해서 어떤 뭔가를 수사하고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했듯이 먼지털이식으로 뭔가를 전방위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확하게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정치적인 합의에서 특검을 도입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굉장한 정치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이 될 거다. 그리고 네. 지지받는 인물을 특검으로 세우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일부 정치인들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행위를 했다면 그건 역시 반드시 수사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해서 수사를 안 한다면 그거야말로 특혜 봐주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설화인데요. 이준석 후보의 혐오 발언만큼이나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유시민 작가의 논란입니다. 김문수 후보 아내인 설란영 씨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서로 격렬해져 있는데 말 한마디 언행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든 특정 집단에 반발을 사거나 모욕감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더 섬세하게 혹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금방 발언을 했네요.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윤여준 선대위원장께서 오늘 이제 당원들이라던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우리가 말하나 행동하나 조심하자라는 취지였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내란을 막아주시고 계엄 사태에서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그 시간에 한밤중에 달려나서 정말 탱크를 몸으로 막아주시고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길거리에 같이 앉아서 집회를 주도해줬던 시민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비를 맞으면서 큰절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양대 노총이 일단 이제 노조 출신이니까 이 설란영 씨에 대한 뭐 이런 비하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당황스럽죠. 지금 사실은 여러모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건은 본인이 후보고 전 국민이 보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이 조심스럽지 못한 굉장히 잘못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후보가 본인이 아닌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동급으로 놓고 이쪽이나 저쪽이나로 양비론을 피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거나 이 유시민 후보는 우리 진영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또 영향력이 있는 발언자시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겠지만 조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서 그런 좀 실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도 발언 하나하나에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자중의 목소리, 경고성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고 우리 부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부적절했다 발언이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도 용서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 검정고시 동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시기 자체가 혹시
역시 이제 유시민 작가 논란하고 좀 맞아 떨어져서 이것과 좀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 중에서 성남시에서 과일 공급한 이런 사업 얘기하면서 그 정책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내 삶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네. 발언을 제가 요즘 자주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그 여러 가지 유세에서 강조하는 게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던 그 삶을 아마 다시 떠오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상 묘하게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저의 생각은 좀 다른 이유가 정치는 결국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은 본인이 살아온 삶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 선거 과정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정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자랑스러운 나의 삶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 또 이제 성남시정 시절에도 보면 이제 본인이 과일을 어렸을 때 잘 못 먹은 것 때문에 네. 이제 어려운 그 가정에게 과일을 좀 전체 네, 다였죠. 유치원 전체 다 아이들에게. 그렇죠. 앵커님 어린이집. 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네. 썩기 직전에 네. 과일을 썩기 직전에 아버지가 과일을 시장에서 주워온 과일.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신선한 과일을 후숙이 돼서 더 공급하는 맛있긴 했을 네. 텐데. 그렇죠. 아. 그런 사업도 네, 벌였는데 그래서 아마 부본부장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우리가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많은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씩 발표하면서 준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 어필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특별하게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국힘은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펼치고 있고 이재명 후보 도덕성에 대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당대표였을 때도 이제 악마화 이 작업이 계속 되었었는데 멈추지 않고 선거 때도 이어지고 있다. 그 전략이 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보수 텃밭에서 TK나 뭐 강원에서 김문수는 감춰야 할 가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제가 김문수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 본인은 감추고 싶은 과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은경 당시 이제 질병관리청장 하셨던 분들 지적을 하셨죠. 8.15 광화문 집회 당시에 2020년입니다. 코로나 확산 위험이 너무너무 컸던 시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김문수 후보가 당시 거리두기 집회금지 명령 어겼습니다. 대면 예배 강행을 해서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형이 선고됐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벌금 250만 원이니까 가벼운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을요. 일각에서는 준전시 상황에 비유를 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태였고 전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행동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건 대통령 후보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의 자격이 있느냐 여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본인의 어떤 과거의 행적도 문제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김문수 후보는 남의 가족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일단 본인의 과거부터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이나 할 얘기가 없으면 맨날 네거티브만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족 얘기 뒤적거리고 할 시간에 좀 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선대위원장으로 영 내란 세력들만 계속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지어 대번인단 하는 분들 중에서도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가던 분들도 많고 도대체가 그런 상황에서 어필할 만한 중도에 어필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미래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국민들 생각해서 지금 그만 그런 징이탄 싸움은 그만하시고 본인이 준비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조인철 의원, 광주 서구 갑의 국회의원인데요. 과방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조인철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 혐오 표현이라든지 내란 선동 이런
불법 정보를 포함한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 뭐 워딩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국힘이 이걸 어떻게 워딩을 뽑냐면 프레임을 잡냐면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뭐만 안 되면 이재명 후보 탓이라고 당시엔 야당 대표였죠. 이재명 만물설, 창조설 이런 걸 만들더니 이제는 또 이재명 후보 가족 만물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조인철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요. 온라인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를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는 가짜뉴스 근절하자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되면 금지하자는 거고 혐오 표현 규제하자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지금 학부모들이 해달라고 지금 민원 필요한 넣고 거예요. 있어요. 예. 제가 민주연구원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 차별 정당화, 폭력, 선전, 선동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정치권에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해야 될 내용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면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재명 만물설 통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법에는 일단 개정안에는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도 불법 정보에 포함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신고 조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개정안의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딱 필요한 그러니까요. 안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왜 나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 말하는 어떤 거짓 선동, 차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게 혐오다라든지 어떤 게 내란 선동이라든지 이 내용을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과하십니다. 국민의힘은 자꾸 민주당을 어떻게 공격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당에서 계속 단일화하자고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대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당 차원의 입장을 내시고 그런 것을 막으려면 정치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엉뚱하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쩔쩔매는 듯이 떠받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뭐 가족 관련해서도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러다가 이준석 감싸게 물타기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역풍 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온 이제 의혹 중에 하나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 부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성향 댓글팀 자손군이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손군이 무슨 이제 교육단체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교육단체가 이제 뭐 이렇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선동하는 그런 데에 쓰였다. 뭐 그런 활동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극우 댓글팀이 김문수 후보 캠프와 또 연관이 있다. 이런 의혹까지 민주당이 내세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그 중앙선대위 민주당에서 신속 대응단에서 입장을 냈어요.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간 설치 금지 등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의심하는 거는 한두 명이 댓글을 쓴다 이것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그렇죠. 극우 성향 댓글팀이 가동되는 것 아니냐. 이거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요. 우리는 이런 행위를 민주주의 독버섯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단체 제가 말씀드린 이 단체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무슨 학부모 단체로 위장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 행사도 가졌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런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이 그냥 뭐 학생들이 댓글 쓰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관여해서 조직적으로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만약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국정원 댓글 부대가 네. 떠올라요. MB 정권 댓글 부대. 지금 이제 이 국면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댓글 부대 자체 기사를 굉장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아마 언론사가 이제 굉장히 잠입 취재를 해서 내용을 밝혔고 심지어 그 학부모 단체 기자회견에 그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위장 잔입한 기자가 또 같이 기자회견에 서는 정도로 움직였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국민의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될 수준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이미 수사를 해야 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단체가 이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준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 내지는 우려 그리고 분노를 정말 금치 못하겠는데요. 어떤 특정한 이 댓글 부대 교육을 일정하게 받으면 자격증을 주고 그 자격증이 있으면 늘본 교실의 교사로 갈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년차 24년도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본 교실이 지금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잘못된 리박 학스쿨에서 가르치는 그런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진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지 너무 저는 불안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비단 댓글 부대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까지 역사관까지 침투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단지 댓글 부대로만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방과 후 자격증을 미끼로 이 리박 스쿨인가요? 그 단체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수사도 되고 재판도 이뤄지고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늘봄학교 교사 문제와까지 연관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조직적 범죄이고 교육적인 민주주의까지 파괴하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대선 왜 치러졌어요? 내란으로 인해서 불법 쿠데타 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 조직이 있다면 그건 단죄해야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조정훈 의원실과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기자회견을 연 거잖아요. 근데 이 단체에 대해서 의원실이 분명히 봤을 겁니다. 어떤 단체지? 이 단체는 무슨 일을 하지? 정말 학부모 교육단체인가를 봤을 것 같은데 알면서도 이런 가짜 기자회견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몰랐는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리박스쿨의 손모 씨가 김문수 후보하고 친분이 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소름 끼쳤는데 국정원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이른바 알파 팀장으로 불리는 이모 씨가 뭐 김 후보를 돕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단순히 몇 명이 모여가지고 방에서 댓글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까지 의심까지 들게 하는 행동이다.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일단 그 학부모 시민연대 그 기자회견 주제를 보면 워딩이 정치화된 교실을 배움의 장으로 회복시킬 적임자가 김문수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한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정치화를 하고 있죠. 이 지지 선언에 이제 학부모만 참여한 게 아니고 뉴스타파 기자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뉴스타파 그 기자가 그 댓글팀 매 한번 찾아가 보려고 잠입 취재를 해서 들어간 김에 그 댓글팀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 기자회견까지 이어져서 간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 손모 씨가 그 조정훈 의원실을 국민의힘 당의 사람이 소개해줬다 이렇게 하는 발언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인지 정확히 알았을 것이고 조정훈 의원실도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까요. 저도 의원실에서 일을 해봤지만 어떤 단체와 기자회견할 때 소개 의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의원의 정치 활동과 매우 밀접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다? 그랬을 리가 전 없다고 생각하고 감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행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어떤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말씀하신 대로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슈 세 번째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마지막 변수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오늘이 D-Day 3일이고요. 유권자들 관심 남아있는 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일단 막판 설화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
단일화 이야기는 이제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고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좀 변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변수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전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34.74%니까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근데 마지막 이제 본투표가 남았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저는 재외국민 투표율 높은 것에서 느낀 바는 이거 정말 계엄에 대해서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종식시키고 심판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거라 생각하고요. 사전 투표율 높은 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사전 투표는 평일에 이루어졌다는 거. 정말 유권자들이 절박하게 나서서 행동하는 거. 그래서 본투표까지 이게 가느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의 변수는 저는 민생경제 일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마지막까지도 네거티브 하지 않고 계속 경제정책 발표하고 있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집단별로 반려인들을 위한 공약까지 정말 잘 만들어서 했습니다. 제가 민지연구원 출신이라 정책을 매일 꼼꼼히 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심정으로 만들었는데 국민들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종이에 불과한 공약인가 아니면 서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그것을 실적으로 낸 사람이 만든 공약인가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번 꼭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약집도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변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진짜 설화 이슈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행위 한 번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의 많은 이슈들도 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대로 투표율도 관건인데 투표율 중에서도 특히 지역별로 볼 때 사전 투표율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은 많이 높고요. 지지세가 낮은 지역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보수적 유권자들께서 아직 결정을 못 하셨거나 투표를 좀 포기하시려고 하거나 하는 여러 이슈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보수적 유권자분들이 본투표까지 마음을 선정하지 못하고 기다리실 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가 결집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런 본부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투표율이 좀 높아서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담겼던 것 같습니다. 자,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님,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님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에 대통령 선거 개표 공개 방송 내란 끝장쇼가 있습니다.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있는데요.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다양한 뉴스 콘텐츠와 함께 가수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3일 선거를 하시고 나서 함께 모여서 개표하는 그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거든요. 다가올 대한민국을 함께 맞이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QR을 스캔을 하셔서 이 토마토 빌딩에서 있는 내란 끝장쇼 현장에서 함께 하실 분들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 저희 끝장 뉴스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